안녕하세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은미연입니다. 저는 뇌졸중 환자 그리고 뇌혈관 환자 진료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MRI가 먼저 알려준 뇌경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원내 방송이 조금 들리는데 이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건강검진 하시면서 MRI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MRI를 많이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MRI를 시행하고 나서 MRI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해서 외래에 자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외래를 볼 때도 여러 분이 오셨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진을 증상이 뭐 꼭 뇌졸중처럼 아주 중한 질환이 진단받기 전에라도 사진을 찍고 나서 MRI나 MRA에서 이상이 보이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MRI, MRA를 이제 많이 구분해서 잘 아시는데요. MRI는 뇌 사진을 찍는 거고요. MRA는 뇌혈관을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상이 나오는 부분도 MRI에서 뇌가 이상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뇌경색 흔적이 보인다거나 뭐 뇌경색이 지나간 혹은 열공성 뇌경색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이상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이제 뇌혈관 촬영을 했을 때 MRA에서 어디인가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거나 뭐 막혔다거나 혹은 뇌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 기형이나 다른 혈관 이상이 있다라거나 이렇게 오시는 경우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MRI를 찍었는데 나는 증상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데 뇌경색이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셔서 외래 오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뇌졸중에 관련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뇌졸중을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뇌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뇌가 기능이 망가져서 증상이 있어야 하고 그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그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뇌졸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기능이 망가져서 증상이 있어야 뇌졸중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진단이 사실은 1970년도에 이제 정립이 된 진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970년도에 뇌졸중을 진단할 때 저렇게 진단을 했고 저 진단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1970년도에는 MRI 영상이 없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에서 이제 뇌졸중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증상으로 그리고 시간 얼마 동안 증상이 지속이 되는지 이 부분으로 이제 뇌졸중을 진단을 하고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뇌졸중의 종류에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이 있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데 주로 이제 뇌경색이 조금 더 4대1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뇌출혈의 경우는 대부분은 조금 더 뇌경색보다 중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무증상으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MRI에서 뇌출혈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결과지는 뇌경색이 지나갔다더라라고 이제 주로 듣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뇌경색이 증상이 없어도 뇌경색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그 고전적인 진단 기준으로 하면 뇌경색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이제 증상이 24시간 이상 생기는 게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할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MRI가 발견이 되면서 증상이 있든 없든 뇌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뇌 조직 자체가 죽어서 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뇌가 조직이 상한 증거가 MRI 같은 영상에서 보이거나 혹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MRI 사진을 많이 찍게 되고 MRI 영상 기법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진단을 더 잘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림 보면 CT에서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동일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급성으로 뇌경색이 왔는데 CT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하얗게 뇌경색이 바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MRI 영상을 많이 찍게 되면 찍게 될수록 이제 새로 생긴 시간이 얼마 안 된 뇌경색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뇌경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CT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MRI를 시행하면 그 작은 뇌경색도 훨씬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병변을 MRI에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MRI를 찍었을 때 MRI에서 보일 수 있는 뇌경색이라고 하면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정말 금방 최근 뭐 일주일 이내 아니면 정말 수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생긴, 그리고 대부분 저렇게 급성으로 생긴 사진을 찍을 때에는 뭔가 발음이 안 좋다거나 한쪽으로 편마비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성 뇌경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의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고 이제 판독을 받고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뇌경색 중에도 본인이 기억을 못했을지언정 이제 증상이 있었던 뇌경색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수는 정말로 증상이 전혀 없었던 무증상 뇌경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증상이 있는 경우와 무증상인 경우에 조금 이제 간혹 판독지에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뇌 조직이 작게 이제 열공 구멍이 난 것처럼 아주 작은 조직의 손상이 있으면서 뇌경색이 있는 경우를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로 판독되는 경우가 무증상 뇌경색에서 훨씬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성 뇌경색과 무증상성 뇌경색은 뇌경색이 발생하는 기전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증상이 없이 영상에서 병리학적으로 이제 뇌졸중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과거의 뇌경색 흔적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MRI 찍고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건지 1년 전에 있었던 건지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사실 아주 뭐 최근 한두 달 이내에 조금 최근 것과 아주 뭐 몇 년 전 이런 사진은 조금 최근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MRI 상에서 뇌경색이 보였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급성이냐 아니면 예전에 지나간 흔적이냐, 급성이 아니냐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시간적인 정의에 따릅니다. 무증상 뇌경색인지 아닌지는 MRI에선 사실 무증상 뇌경색인지 뭐 증상성 뇌경색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사진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환자분에게 충분히 증상이 있었는지, 특히나 그 뇌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증상성인지 무증상성인지 구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경색이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좀 다르고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위치가 다르고 크기도 대개는 뭐 1.5cm에서 2cm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족직 손상이 있는데 증상이 왜 없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뇌가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뇌의 주요 부위에 어떤 부위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부위는 감각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부위는 언어, 뭐 구음장애, 뭐 청각, 뭐 여러 가지 시야,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아주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약간 조금 변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아닌 곳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환자분이 뇌경색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뇌경색이 운이 좋게 굉장히 크기가 작게 생기는 경우는 증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뇌경색이 없더라도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뇌 사진을 이제 찍고 오시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MRI 상에서 이제 주로 뇌의 백질이라고 하는 뇌 안쪽 속질 부분이 하얗게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조직 손상 자체가 이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천천히 서서히 아주 진행을 되고, 그리고 조직 손상 자체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고 본인이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당장 내가 뭐 왼쪽으로 마비가 생겼다 이렇게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러한 손상이 많이 쌓이면
어쨌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뇌 기능 자체는 전반적으로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주요 중증 증상이 없는 것이지 뭐 아주 무증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MRI를 찍어가지고 오셨을 때 보이는 뇌경색이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그러면 다 같은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여기 MRI 사진 찍으신 부분에 여기 약간 기저의 끝부분에 아주 작게 까맣게 구멍이 있고 주변은 이제 하얗게 약간 이제 병변이 있는데 이렇게 열공성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살짝 보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고 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잘 많이 나타나는 기저핵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개 이제 무증상 뇌경색 중에 50% 이상이 기저핵에 가장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한 환자의 사진이고 이 환자의 경우는 여기에 뇌경색이 좌측 뇌에 뇌경색이 있는데 좌측 뇌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근데 주로 뇌 바깥쪽 겉질에 가까운 부분에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뇌경색과 이 뇌경색은 뇌경색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뇌경색이 생길 확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면 이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똑같은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진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뇌경색의 기전, 뇌경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뭐 가장 잘 아시는 게 요즘에는 이제 뭐 MRI도 많이 찍지만 주로 MRI와 세트로 같이 검사를 해서 오시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목혈관이나 이런 큰 혈관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로 스크리닝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경동맥 혹은 이제 대뇌 안쪽에 뇌 안쪽의 혈관들이 족상경화증이라고 해서 혈관벽에 뭐 주로는 지질, 기름기 성분이 쌓여서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 혈관벽에 있는 동맥경화반, 죽상경화반이 파열되고 터지면서 그쪽에서 혈전이 생겨서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이러한 이제 큰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있어서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하게 우리나라 전체 뇌경색 환자분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큰 혈관의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심장에 대표적으로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심장은 규칙적으로 쿵쿵쿵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리듬으로 뛰어야 하는데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그 심장이 뛰는 리듬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는 이제 뭐 120회, 1분당 뭐 130회 굉장히 빨리 심장 박동이 뛰다가 어떨 땐 또 느려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 안쪽에 혈전이 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장 안쪽에서도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심장이 뛰는 이제 박출이나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게 되면 혈류 자체도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서 이제 피떡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한 혈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머리 쪽으로 뇌혈관 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기능이 워낙 많아서 우리 몸의 혈류의 거의 20% 가까이를 이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가장 잘 가는 곳도 그래서 가장 잘 막는 혈관도 뇌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부정맥이 아니더라도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있다거나 혹은 심부전이 있어도 심장이 이제 잘 뛰지 못하는 수축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심장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작을 소죠.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MRA에서 촬영을 했을 때 보이는 혈관은 대개 그래도 1mm, 2mm 이상 되어야 이제 MRA에서 저희가 혈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1mm 이하의 굉장히 작은 혈관들 뭐 200 마이크로미터 이런 전후에 이제 몇 마이크로미터 몇 밀리미터 이런 단위의 혈관들이 이제 작은 혈관 소혈관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뇌경색이 생기는 것을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소혈관 질환인 경우는 혈관 자체가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가는 이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도 작게 올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큰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 혹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에 비해 이러한 소혈관이 손상을 받는 위치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문제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혈관에서 직각으로 분지가 되는 가장 작은 혈관이 있는 위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저핵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가는 기저동맥에서 나가는 혈관 교내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위치에서 뇌경색이 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전체 뇌경색 환자의 한 20% 정도가 이러한 소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MRI에서도 뇌경색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2차 예방이겠죠. 이러한 뇌경색이 이미 MRI에서 보였다는 건 앞으로 이러한 뇌경색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무증상 뇌경색, MRI에서 뇌경색이 보였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무엇을 해야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뇌졸중은 1년 이내에 10% 전후로 재발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정말 뭐 4분의 1에서 재발을 할 수 있고 뇌졸중이 재발하면 당연히 증상이 후유장애가 더 심해지겠죠. 마비가 더 남는다든지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치매 확률도 올라가고 낙상이라든지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위험성도 올라가면서 사망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의 기전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전에 따라서 재발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큰 혈관의 죽상경화증이 있는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가장 높고요. 그리고 초기에 한 달 이내에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1년 이내에 뭐 10% 전후에서 뇌경색이 생길 수 있어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발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경색 자체의 크기도 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뇌가 손상이 적으면 그만큼 후유장애도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혈관 질환이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이 위치하는 곳이 이제 운동 신경이 내려가는 위치를 좀 많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편마비나 이런 부분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원인의 뇌경색보다는 조금 후유장애가 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RI에서 증상이 없었는데 뇌경색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인가, 이게 나만 보이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60대 초반에서 거의 10% 이상 뇌경색이 보인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의 2배씩 더블링이 되다시피 하고 특히 60대에서 70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많이 더 빈도가 늘어서 70대에는 거의 20에서 이제 25% 이상 이제 관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0대에서는 4분의 1 이상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도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이제 MRI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증상을 못 알아차려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90% 이상이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왜? 작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80% 이상은 병변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뇌경색이 하나가 그냥 보이는 경우가 80% 이상이고 하지만 이렇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이제 증상이 있는 뇌경색의 경우는 1년 동안 뭐 재발할 확률이 뭐 10에서 15% 이제 나머지는 심장색전성 뇌경색도 10% 정도 뭐 소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이 3에서 5%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증상 뇌경색인 경우는 증상이 있었던 뇌경색에 비해서는 앞으로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분명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증상 뇌경색이 전혀 없었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앞으로 뇌졸중 올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병변이 한 개가 아니다,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험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이게 인지 기능도 저하가 있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성도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공성 뇌경색에 대한 부분이고 MRI에서 뇌경색이 보이는데 이러한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치는 이건 MRA 사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MRA 사진에서 여기는 큰 혈관입니다. 중대뇌동맥이라고 옆으로 가는 큰 혈관이고 이 혈관이 여기 이제 그림에 모식도가 있는데 이런 큰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오겠지만 여기서 나가는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이렇게 작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관들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찍는 뭐 1.5 테슬라라든지 3 테슬라 MRA에서는 잘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간혹 이제 뇌경색이 아닌데 뇌경색은 없는데 그래도 뇌에 이상이 있다라고 오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진이 이 영상이고요. 뇌백질이라고 해서 뇌 안쪽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용어를 얘기하면 뇌백질 고신호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백질 변성, 예전에는 허혈성 변화라고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허혈성 변화 이게 혈관이 조금 좁아지고 이런 부분이 허혈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허혈 외에 나머지 뭐 염증이라든지 다른 원인도 조금 많이 다른 기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이제 요즘에는 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앞서 봤던 작은 열공성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작은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 그리고 노화입니다. 연령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굉장히 많이 확률이 올라갑니다. 간혹 드물지만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라든지 카다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나이에 비해서 이게 너무 소혈관 질환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경우는 특별한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어려운 사진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해하실 만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작은 혈관이 손상이 되면 막히기도 잘하고요. 막히면 이제 허혈성 증상이 생깁니다. 뇌경색도 생기고 뇌백질 병성도 허혈병변이고 근데 막히는 것만 잘 생기는 게 아니라 잘 터지기도 해서 간혹 이제 아주 뇌출혈이 아니더라도 미세출혈이라고 해서 아주 점점이 아주 작게 병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양상으로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작은 뇌경색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운동신경이 내려가는 위치에 운이 없게 뇌경색이 생기면 증상이 뭐 한쪽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마비가 생기거나 생기는 경우요. 간혹 작은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도 이제 생기고요. 하지만 소혈관 질환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다. 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무증상 뇌경색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여자 65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 까맣게 구멍 뚫려 있는 곳은 사실 열공성 뇌경색이 있고요. 열공성 뇌경색 외에도 여기 하얗게 백질 변성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65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소혈관 질환, 아까 제가 60대 이상에서도 뭐 10% 이상 뭐 열공성 뇌경색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연령에 비해서는 심한 편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연령보다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모든 무증상 뇌경색도 정상 소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령을 감안했을 때 이게 위험성이 많이 높지 않고 흔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제 혈관 위험인자, 뭐 고혈압 잘 아시는 당뇨, 뭐 이상지질 혈증, 뭐 흡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연령에 비해서 심한 편이고 혹시라도 이제 뭐 병변도 다발성이라고 하면 이게 물론 작은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병변이긴 하지만 실제 큰 혈관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소혈관 질환이 같이 오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이 심하면 목혈관 협착이 큰 혈관이 좁아져 있어도 이러한 이제 열공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소혈관 질환처럼 보이는 백질 변성이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혈관 위험인자도 많이 동반돼 있다라고 하면 뇌혈관 촬영을 MRA나 혹은 이제 뭐 경동막 초음파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영상을 찍을지 결정해서 촬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 사진은 이렇게 보이지만 뇌혈관 협착도 없고 폐색도 없고 기타 질환이 크게 없으면 그때는 항혈전 약물, 그러니까 특히 뭐 아스피린으로 잘 아시죠?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전 약물을 모든 무증상 뇌경색 환자, 특히나 열공성 뇌경색 환자에서는 항상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은 똑같이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무증상 뇌경색인데 열공성 뇌경색이 아닌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나이가 훨씬 많기는 해서 87세 환자분이라서 뇌가 이렇게 많이 위축도 심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까만색 빈 공간이 이제 넓어져 있다는 건 뇌가 그만큼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라서 뇌가 위축도 심하고, 그런데 보면 여기가 오른쪽에 이만큼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물론 백질 변성도 있고 소혈관 질환도 같이 동반되어 있지만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위치가 아니고, 그리고 병변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뇌경색의 위치가 주로 특히 대뇌 겉질 바깥쪽 부분에 있고, 혹은 이제 패턴이 뭐 겉질 속질 같이 있다라거나 혹시 다발성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는 향후에 뇌졸중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경동맥이라든지 머리 옆으로 가는 중대뇌 동맥이라든지 이런 혈관 자체가 혹시 협착이 있거나 막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혹은 심방세동,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맥이 올 확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뇌경색이 올 확률이 5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맥이나 다른 심장질환은 없을지 이 사진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실 때 검사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촬영,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 그리고 당연히 뭐 고혈압, 당뇨, 다른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이 영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혈관이나 뭐 심장 쪽에 질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진이라고 하면 환자분의 위험과 이득을 평가해서 사실은 항혈전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제 환자분이고 약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는 이게 약물 치료이든 수술적인 치료이든 어떤 치료이든 간에 모든 치료는 치료의 이득 그리고 위험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치료의 이득이 많이 크다, 즉 뭐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뇌경색이 올 확률이 약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출혈이 위험성이 너무 높다. 나이가 많은 것도 출혈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고,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아시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 약물, 뭐 뇌경색을 예방해주고 혈전을 예방해주고, 뭐 혹은 막힌 혈관을 조금 뭐 항고제는 혹은 뭐 이렇게 섬유소를 녹이는 약물, 이런 약물들은 출혈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치료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겁니다. 실제 무증상 뇌경색이 맞았느냐. 환자분은 본인이 MRI를 찍어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을 이제 확인이 됐을 때 나는 MRI를 한 번도 그 전에 진단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쭤보면 혹시 예전에 잠깐 뭐 5분, 10분이라도 발음이 좀 안 됐거나 혹은 뭐 젓가락질이 잠시 안 됐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꽤 50% 이상은 또 뭐 한 1년 전에 뭐 잠깐 뭐 말이 안 되고 발음이 안 좋았었던 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있다가 금방 괜찮아지길래 그때 진료는 안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사실 무증상 뇌경색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증상성 뇌경색은 앞으로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사진에서 아무리 열공성 뇌경색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똑같이 뇌경색 환자분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무증상이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뇌경색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질환, 경동맥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협착이나 폐색 막혀 있는 게 없는지, 혹은 심장 질환은 없는지, 혹은 다른 기타 질환이 없는지, 뭐 사실 뇌경색 원인 중에 이제 저 원인 외에도 다른 혈전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예방 약물을 쓰는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열공성 무증상 뇌경색은 경과 관찰을 하고 혈관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이제 치료입니다. 실제 2차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을 포함한 약물 치료, 그리고 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약물 치료에는 이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이러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인자 조절은 사실은 위험인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나이나 성별, 뭐 가족력처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강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혹시 이제 무증상 뇌경색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발성 뇌경색인데 그쪽으로 경동맥이 좌측에 뭐 뇌경색이 있었는데 좌측 경동맥이 굉장히 많이 좁다라고 하면 경동맥 스텐트나 이런 부분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MRI에서 그러면 뇌경색이 보였을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전문가 상담이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MRI 사진을 보고 여기에서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할지 말지 그리고 치료가 더 필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사진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자분과 꼭 상담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뭐 동반 위험 인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뇌경색 고위험 군이다 라고 하면 뇌경색이 있는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뇌경색이 위험성이 좀 낮을 것 같다라고 하면 1차 예방에 준해서 일반적인 이제 혈압, 당뇨, 위험 인자 관리를 하는 게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MRI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다고 가장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아스피린 먹어야 합니까? 모든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포함한 약물을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연히 발견되었더라도 증상이 있었던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무증상 뇌경색이더라도 앞으로 뇌경색 위험성이 높을 만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예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 질문을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무증상 뇌경색은 사실 이제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라서 질문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RA는 자주 받아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사실 CT와 다르게 CT는 이제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있죠. 근데 MRI 같은 경우는 방사선 노출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MRI의 경우는 이제 뭐 사실은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정말로 MRI가 필요할 것 같다, MRA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지만 이제 뭐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보셨다고 하면 네,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혹시 뭐 가족력도 뇌경색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걱정이 돼서 1년마다 계속 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권장하지는 않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30대 후반이신데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고 말할 때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도 있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정말로 만약에 뭐 어지럼증만 있으면 사실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졸중 확률이 많이 높지 않겠는데 한쪽으로 정말 팔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뇌경색,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일과성 뇌혈 발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본인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빈도가 너무 잦다라면 이게 정말 뇌에 문제가 있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일과성 혈 발작인 경우는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실제로 뇌경색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경우는 실제로 젓가락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왼손에 주먹이 못 쥔다거나 팔을 못 든다거나 실제로 남이 볼 때에도 확연하게 증상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은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단순히 컨디션 문제이거나 뭐 잠을 못 주무셨거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만약에 연령이 30대 후반이라면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좌측에 열공경색이 있다고 나와서 신경 쓰인다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대 이상에서 10% 20% 이상에서 많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공성 뇌경색이 있다고 해서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저도 환자분들에게 이건 경고다, 일종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열공 뇌경색이 없는 분보다는 앞으로 뇌경색 올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위험도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정말로 혈압도 관리를 잘하고 뭐 고지혈등도 조절 잘하고 뭐 금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걸 내가 사진에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뇌졸중을 겪으셨는데 뇌졸중 회복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셨어요. 오늘 이제 강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뇌졸중을 치료를 위한 주사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뇌졸중 치료에 대한 주사는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이제 뇌경색에 이제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뇌경색이 있고 나서 급성기에만 주사 치료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고 나서 이제 급성기를 일반적으로 되게 1주에서 2주 가량 얘기하는데 그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미 뇌경색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었고 증상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사로 증상이 나아지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뇌경색이 온 다른 이제 남아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뇌들이 기능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증상은 조금씩 호전이 되지만 물론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나아지게끔 하는 부분은 사실은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게끔 약물 치료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재활 치료이지 이제 아주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퇴원을 하시고 나서 하는 주사 치료의 경우는 사실은 주사 처리가 직접적으로 회복에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깨어나셨는데 뇌전증 증상이 생겨서 종종 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고 계시고 약물 치료로 조절을 해야 할 것 같다. 신경과에 가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네요.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있으면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뇌가 약해지고 그 부분이 정기적 신호에 또 약해지면서 이제 발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련,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은 일반적으로는 뇌경색보다는 뇌치료 이후에 조금 더 자주 생기기는 하고요. 네, 만약에 증상이 있고 뇌에 병변이 있는 것 때문에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항경련제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신경과에 오시면 아마 약을 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뇌졸중을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경련을 조절하시는 교수님은 또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과에서 경련 보시는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 5년 차인데 50에서 70%였으나 스텐트 시술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협착 징도가 5년이 지나서 한번 알고 싶은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뇌경색이 있는데 스텐트 시술을 안 했다라고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아무래도 경동맥 협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뇌경색이 있고 나서 경동맥 협착이 정말로 50% 이상 좁아져 있는 게 있었다고 하시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뇌경색이 있고 나서 저도 되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분에게서는 1년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RA를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뭐 MRA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폐쇄공포증이 있고 뭐 힘드신 분들은 초음파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사실 50% 이상 조금 중등도 이상 절반 이상 좁아졌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뭐 CT로 시행을 하시든 MRI로 시행을 하시든 혈관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큽니다. 어떤 점을 관리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뇌졸중이 있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물은 사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에게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발하면 뇌손상이 또 생기면서 치매가 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게끔 약 잘 드시고 관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뇌졸중 때문에 일부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뇌는 기능을 안 하면 퇴화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 노화가 있고 이제 기능 저하가 있을 거지만 뇌졸중이 있고 나서 약간의 뭐 위압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하셨었던 뭐 일, 뭐 취미생활 아니면 업무 이런 부분을 너무 확 안 해버리시면 오히려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아도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좋지 않아서 항상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뇌졸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바깥 활동, 이전에 하셨었던 활동을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지를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통, 현기증, 구토 증상으로 뇌졸중 초기 증상인지 이제 뭐 여쭤보셨는데 이제 두통과 현기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제 있으면서 뭐 편마비가 있다거나 뭐 발음이 어눌하다거나 이런 증상이 없다면 사실은 증상을 조금 보시고 물론 증상이 심하면 증상 조절을 위해서도 이제 병원을 가셔야겠지만 만약 그 정도 증상이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으시다면 외래를 진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 증상만 놓고 보면 사실은 뇌졸중을 이제 강하게 의심할 만한 증상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왼쪽 머리 두피가 짜릿하고 예민하게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뇌졸중 증상은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제 일반적으로 두통의 한 증상이고 일부의 증상이고 이러한 증상은 사실은 일시적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제 계속 정말 뭐 2달, 3달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진통제를 쓰시고 조절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뭐 한 달 이상 계속 같은 부위에 계속 진통제 뭐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혹시 점점 더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년 전에 무증상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뭐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도 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뇌출혈 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분들한테 꼭 앞으로 뇌경색만 재발하는 건 아니고 뇌출혈도 올 수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혈관 질환이라고 작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열공성 뇌경색이든 아니면 백질 변성이든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사실 강의 파일에 적어드렸는데 작은 혈관이 망가지면 막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잘하기 때문에 뇌출혈도 올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 조절이 안 되면 출혈 위험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MRI나 치매로 MRI로 치매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을 미리 알 수 있나요를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미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미리는 알 수 없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뇌경색을 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괜찮았다 혹은 건강검진에서 뭐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 있었지만 증상이 없었고 건강검진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편마비 생기면서 뇌경색 생겨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MRI 사진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뇌경색이 얼마나 올 확률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만 뇌경색이 앞으로 뭐 미리 뭐 며칠 전에 이걸 예측한다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기본적으로 MRI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원래 치매는 사실은 인지기능 평가라고 해서 기억력, 언어기능, 뭐 집행기능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해서 그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리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치매가 올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뭐 뇌경색이 있었던 흔적이 많다거나 뇌가 위축이 심하다거나 뭐 백질 변성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치매가 올 확률은 남들보다 높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MRI로 뇌혈관 협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MRI로 확인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뇌 조직이고요. 뇌 자체이고 MRA로 뇌혈관 협착을 확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뭐 뇌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MRI 구분하지 않고 이제 MRI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MRI는 뇌혈관 협착이 잘 보이지는 않고 뇌를 보는 사진이긴 합니다. 개원가에서 뇌 CT를 촬영하면서 MRI를 추가하면 비용 차이가 거의 없어서 동시 검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CT와 MRI는 근데 아마 비용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야 이상으로
CT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야가 만약에 한쪽으로 이상이 있고 그게 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의심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MRI를 찍을 것 같고요. 이제 MRI가 꼭 뇌경색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뇌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시신경이라든지 다른 질환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이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 증상이 없다면 건강검진 스크리닝용 MRI, MRA를 찍으실 수 있지만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먼저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뇌경색, 뇌졸중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MRI 프로토콜이 있고 그게 아니고 종양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같은 MRI더라도 어떻게 찍느냐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일단 진료를 보시고 어떤 MRI를 찍을지 MRA를 찍을지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5 테슬라, 3 테슬라에서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떤 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아까 제가 1mm 미만의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MRA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그 소혈관을 어떻게 검사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MRI의 자장을 이제 연구 목적으로 7 테슬라 MRI라고 자장을 굉장히 올려서 찍는 사진은 조금 더 작은 소혈관도 확인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환자분을 진료할 때 사용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소혈관 질환은 일반적으로 진료 시에 사용하는 혈관 사진으로는 혈관은 확인이 안 되고 대신 그 소혈관 질환의 결과 그 소혈관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MRI 1.5 테슬라, 3 테슬라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제 3 테슬라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장이 높을수록 조금 더 해상도가 올라가고 사진이 더 정확하게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주로 뇌졸중이 있거나 어떤 특정 질환을 대해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3 테슬라 MRI를 사용을 하고요. 네, 1.5 테슬라 MRI도 뭐 검진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조금 중요한 질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MRI에서 뇌경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증상이고 혈관도 다 괜찮고 이게 앞으로 뇌경색 올 만한 어떤 특별한 뭐 위험 인자가 많이 높지 않은 분이라면 아스피린을 미리 드시도록 권고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혈압만 있어도 뇌경색이 꼭 없고 그냥 단지 고혈압만 있고 뭐 당뇨만 있어도 뭐 아스피린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뭐 뇌졸중도 예발되고 피도 묽어지고 한다더라 해서 이제 드셨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가 나온 지가 한참 5년 이상 경과가 됐고 지금은 아무 질환이 없는데 이유 없이 아스피린을 드시는 건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피린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아스피린을 복용을 했을 때 속쓰림,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장관 출혈을 포함한 다른 여러 장기의 출혈 위험성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뭐 위험성이 많이 높은데 먼저 드시게 하지는 않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위험과 이득을 뭐 예를 들면 뇌경색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혈관 협착이 있는지 간혹 뭐 뇌경색이 없더라도 당뇨가 있고 뭐 무증상이지만 뭐 뇌경색은 없었더라도 뭐 경동맥 협착도 있고 이런 경우들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뭐 드실 수 있지만 미리 뭐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건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뇌경색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 요양병원에서 장기적 입원 치료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는 경우도 있나요?를 여쭤보셨는데 뇌경색 환자는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크기가 크면 수술을 하고요. 같이 혹은 이제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면 시술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뇌경색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주 급성기에는 이제 혈전용해제라고는 주사 약물 치료를 해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약을 쓰거나 아주 큰 혈관이 막혀 있을 경우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을 해서 재관류 치료를 혈전을 제거하는 이제 시술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마비가 좀 심해서 환자분이 혼자 걷지도 못하고 뭐
입으로 삼키는 것도 안 돼서 콧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입원 치료를 되게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뇌경색이 크지 않아서 증상도 심하지 않아서 잘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이 없다라면 그때는 외래에서 통원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혈관 협착이 많이 심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뇌경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꼭 대학병원까지 안 오시고 집 근처 병원에서 약 받으시면서 신경과 다니시면서 이제 통원 치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대략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무증상 뇌경색 MRA에서 이제 뇌경색이 확인된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굉장히 많이 외래에 오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제가 외래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얻어가시고 조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서 그리고 나서 잘 치료받으시면 그러면 걱정하시는 뇌졸중 재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